14편 명규의 추리. 명규가 추리를 한다고? 스무고개 탐정의 추리도 있네. 음. 맞아, 명계 추리. 명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빠는 또 잘 나가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적부터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명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차피 아빠의 간섭에서 편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아빠가 무엇을 하든 크게 상관없었다. 명규는 옷을 갈아입고 텔레비전을 켰다. 애니메이션 채널에서는 미니전사가 나오고 있었다. 명규는 문양이만큼이나 미니전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쩌다 볼 프로그램이 없으면 가끔씩 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미니전사를 보기만 해도 문양이 생각이 났다. 명규가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에서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명규를 보자마자 물었다. 명규야, 너 저녁은 먹었니?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하고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다. 언제나처럼 엄마는 건성으로 알겠다고 했고 스무고개 탐정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진 친구에 대해서는 엄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매일 같이 다니는 아줌마들에게 들어서인지 아니면 스무고개 탐정을 성이 스시에 이름은 무고개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뭐라고요? 성이 쓰고 이름은 무고개 탐정. 성이 무고개 탐정. 아참 명규야, 네 친구 문영이 말이야 요새 학교에서 왕따라더라? 걔가 길고양이를 괴롭히고 다닌다며? 너도 알고 있었어? 얘가 요새 아주 이상해졌다던데 너 아직도 걔랑 친하니? 명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평소에 엄마가 듣고 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은 명규에게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소문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엄마가 야속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정보원이 명규만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 했다. 명규가 그걸 알아내면 스무고개 탐정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양이의 누명도 풀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명규는 마음이 들떴다. 지금도 침대에 누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누명이 풀려도 문양이와 서먹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 탐정은 문양이의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더 급했다. 풀어주는 게 더 급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명규는 책상 밑에 있는 스케치북을 꺼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학교, 과학문고, 명규네 집, 문양이네 집, 다인의 집, 마술사네 집과 가게 주인, 골목길, 고양이길, 그 옆에 공원, 박쥐버거, 마술사 사건이 일어났던 영화관 등 기억나는 장소를 닥치는 대로 그렸다. 명규의 그림 솜씨는 별로였지만 마을을 기억하는 능력 하나는 뛰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스케치북에는 연필로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과 글씨가 가득한 마을 지도가 됐다. 명규는 그런 지도에 고양이 습격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아 가위표를 치기 시작했다. 습격 사건 중에는 소문에 불과한 곳도 있어서 확실히 사건이 일어난 곳만 골라서 표시했다. 명규가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했다. 정보원으로서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규도 지도를 그리는 내내 이게 스무고개 탐정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스무고개 탐정의 간곡한 부탁과 명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엄마가 전해준 문양이에 대한 나쁜 소식이 명규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다. 지도를 완성하고 그 위에 가위표로 그리던 명규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명규는 고양이 습격 사건에 대해 동네 사방에서 알고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친 고양이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지도를 그리고 나서 고양이가 집중적으로 습격당하는 곳은 두 군데 정도였다. 명규는 지도 한가운데 그린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의 위쪽과 아래쪽에 가위표가 몰려 있었다. 그 지도의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리면 생기는 두 개의 삼각형 중에 오른쪽 삼각형에 고양이 습격 사건이 집중되어 있었다. 명규는 다시 한번 삼각형을 보았다. 원래 삼각형의 아래쪽에는 명규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공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고양이 습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를 기준으로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던 장소의 반대편에 있었다. 명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고양이 습격 사건은 어째서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걸까? 그쪽에 고양이가 많아서? 그건 아니었다. 명규가 먹이를 주던 그 장소야말로 길고양이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면 왜일까? 명규는 간단하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면 왜일까? 이렇게. 범인은 왼쪽 삼각형 안에 살고 있다. 자기 집 주변이라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범죄자 중에는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꼭 누가 보지 않아도 집 주변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범인 장소로 선택하게 된다. 명규는 당장 스무고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의 지도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뻤다. 명규는 신이 나서 스무고개 탐정에게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명규의 의견을 묵묵히 들었다. 10일 명규 지도에 따르면 고양이 습격 사건은 처음 사건을 제외하고 학교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낼 수 있음. 범인은 왜 특정 구역에서만 고양이들을 습격했을까? 15편 아기 고양이의 행방. 명규의 발견은 순찰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전에는 막연하게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면 된다. 전에 비하면 범인을 발견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 셈이다. 그래도 스무고개 탐정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까부터 다이는 고양이가 나타날 때마다 거리를 유지하는 스무고개 탐정을 놀려댔다. 그때마다 스무고개 탐정은 소설 검은 고양이와 고양이 눈빛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다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가 함께 있는 것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때마다 다이는 부끄러워했고 그런 다이의 행동은 더 큰 오해를 낳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지금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려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시해버리기로 했다. 고양이가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마다 범인에 대한 스무고개 탐정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그 분노를 삭히려고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아다니는데 골목길 안쪽에 누군가가 보였다. 쭈그리고 앉아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아이였다.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는 시선을 교환했다. 다이의 눈빛은 범인이 아니라 그냥 먹이를 주는 아이인 것 같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짜증이 잔뜩 난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도 그 아이를 범인으로 생각한다고 받아들였다. 다이가 말릴 틈도 없이 스무고개 탐정은 쏜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갔다. 여자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여자아이를 향해 돌진하려다가 꽤 많은 수의 고양이가 여자아이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그걸 본 다이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서 스무고개 탐정은 여자아이 앞에 나서자 막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내뱉은 말이 이런 식이었다. 네가 범인이지? 고양이 먹이를 주던 여자아이는 고개를 돌려 스무고개 탐정을 보았다. 그 여자아이는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다. 체구가 작아서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은 상대방이 어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굳어버렸다. 저쪽에서 다이가 달려왔다. 내가 뭐라고? 스무고개 탐정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눈이 마법이라도 부렸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혜원씨는 아까 스무고개 탐정이 범인으로 오해한 사람이다.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보다 한참 어른인데도 자기를 혜원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키는 작았지만 긴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앞머리는 일자로 가지런하게 잘랐는데
밝은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는 예쁜 얼굴이었지만 해가 진 밤에는 꼭 처녀 귀신처럼 보일 것 같았다. 다이가 순찰을 돌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스무고개 탐정은 아이스크림에 화가 난 사람처럼 숟가락으로 컵 안에 든 아이스크림을 쿡쿡 찔렀다. 그 모습을 보고 다이와 혜원씨가 킥킥대며 웃었다. 다이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혜원씨는 다시 한번 스무고개 탐정을 신기하듯 바라보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여전히 혜원씨를 보지 못하고 아이스크림과 눈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도 너희 대단하다. 고양이를 괴롭히는 범인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매일 순찰까지 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숙인 채로 끄덕였다. 하긴 예전부터 이 동네에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초등학생 녀석이 있었어. 나는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모자를 깊이 푹 눌러 쓰고 다니는 데다 달리기가 빨라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대. 예전부터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랬다니까. 그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예전에도 고양이 습격 사건이 있었다고요? 혜원씨는 여전히 스무고개 탐정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응,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 고양이들한테 장난감총을 쏘거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고 다니는 나쁜 녀석이었어.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었지. 잠깐만요. 스무고개 탐정이 다이를 재촉해서 수첩에 혜원씨의 증언을 적었다. 12. 혜원씨 증언에 따르면 고양이를 습격하는 사건은 훨씬 예전부터 일어났음. 예전에 일어난 고양이 습격 사건이 지금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13. 고양이 습격 사건의 범인은 문양이와 달리 발이 빠름. 지금 조사하는 사건의 범인은 혜원씨가 말한 옛날 고양이 습격 사건의 범인과 같은 아이일까? 혜원씨는 그 밖에도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혜원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지만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한꺼번에 사라지진 않았다. 그런데 너희 이제 가봐야 하지 않니? 다이가 시계를 보니 8시 반이 넘어 있었다. 다이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 다이에게 스무고개 탐정이 잠시 더 앉아있자고 하고 나서 혜원씨에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이 동네에서 혼자 다니는 아기 고양이를 못 보셨나요? 응? 아기 고양이? 잘 모르겠는걸? 아기 고양이는 혼자서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스무고개 탐정은 아까 다이가 설명하지 않았던 명규와 아기 고양이 이야기를 혜원씨에게 전부 설명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혜원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내 친구가 잃어버린 아기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 친구가?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을 대신해서 명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이가 명규의 설명을 전해주자 혜원씨가 방긋 웃었다. 너희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 명규는 다이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밤이 늦었지만 세 사람은 혜원씨와 함께 어떤 집으로 향했다. 혜원씨는 세 사람을 어떤 아주머니에게 소개시켜주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먼저 돌아가 버렸다. 세 사람은 조금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를 보고 긴장했지만 아주머니는 겉보기와 다르게 엄청 친절했다. 들어와서 주스라도 마실래? 아니요, 저희는 얼른 확인만 하고 갈게요. 세 사람은 모두 거절했다. 주스보다는 아기 고양이를 보는 것이 급했다.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나왔다. 갈색 털과 하얀색 털이 섞여 마치 호랑이 같은 무늬가 나 있는 녀석이었다. 특이하게도 양쪽 눈 사이에는 갈색 털이 하나도 없고 하얀 털만 나 있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스무고개 탐정도 그 귀여운 모습에는 탄성을 질렀다. 맞아, 이 녀석이야. 명규가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아주머니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망고가 들어있던 상자란다. 망고야? 다이의 말에 아주머니는 그 녀석 이름이야 라고 설명해 대답해 주었다. 세 사람은 아주머니의 이름 짓는 감각이 영 별로라는 생각에 서로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아이들의 생각도 모르고 열심히 설명했다. 여기 보면 누가 글씨를 써놨어. 이 고양이를 키워주세요 라고. 이 글씨가 어설퍼서 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걸 알았지. 그래도 망고가 혹시 추울까봐 수건으로 둘둘 싸맸더라고. 누군지 몰라도 마음 따뜻한 나이야. 그 말에 스무고개 탐정은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잠깐 상자를 보겠다고 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주로 관심을 보인 것은 상자 자체보다는 상자 옆에 유성펜으로 적어놓은 글씨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거기에 적힌 글씨를 따라 쓰는 신용을 했다. 이거 왼손으로 썼어.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명규가 물었다. 그러면 범인이 왼손잡이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보기엔 글씨가 너무 삐뚤삐뚤해. 손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쓴 글씨야. 아무래도 오른손잡이인 범인이 자기 글씨를 들키기 싫어서 왼손으로 쓴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글씨를 본다 해도 누가 썼는지 알아보지 못할 텐데. 다이의 수첩에 증거 2가지가 추가되었다. 14. 범인은 아기 고양이를 훔쳐 아주머니 집에 맡김. 범인은 애당초 아기 고양이를 아주머니에게 맡길 생각이었을까? 15. 범인은 아기 고양이를 담은 상자에 이 고양이를 키워주세요라고 왼손으로 적었음. 왜 범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체를 숨기려고 왼손으로 썼을까? 이게 범인이 준 건지 어떻게 알래? 당연히 알죠. 어린애라고 했잖아요. 얘네 다 어린애야. 무장일 수도 있잖아. 응? 무장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응. 그런데 너희 말이야, 우리 망고를 돌려받으려고 온 거니? 스무고개 탐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다이는 명규에게 손을 저으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명규는 아주머니와 망고를 번갈아 보더니 의외로 쾌활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주머니가 절 키워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러 올게요. 16편 문양이와 마술사. 스무고개 탐정과 명기와 다이가 아기 고양이를 찾아내는 동안 문양이는 집안에 틀어박혀 미니전사 DVD를 보고 있었다. 벌써 5번도 넘게 본 것이지만 그걸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는 것을 빼고는 할 일이 없었다. 명기는 문양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스무고개 탐정마저 빼앗아갔다.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문양이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문양이는 눈물이 나려고 할 때마다 그 눈물을 몇 번이나 다시 안으로 집어넣었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절대로 울지 않고 버텼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울고 말았겠지만 스무고개 탐정을 만나고 나서는 스무고개 탐정처럼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스무고개 탐정이라면 이런 일로 울었을까? 아니, 절대로 울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멍청함을 비웃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양이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지금 문양이가 아니라 문양이의 적인 명기 편에 서 있었다. 화면 속에서 미니 전사들은 언제나 함께 모험하고 서로를 돕고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문양이에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없다. 한때는 문양이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 겨우 하룻밤의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미니 전사 불사조가 혼자 암흑 동굴에 떨어진 순간처럼 홀로 남아버렸다. 미니 전사 동료들은 불사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문양이의 동료들은 문양이를 버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문양이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엄마는 오늘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다. 문양이는 싱크대와 찬장을 다 뒤진 끝에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요새는 집에 오고 나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 나갔다가 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봐 무서웠다.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더 이상 버틸 기운이 생기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집까지 무작정 뛰어오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하지만 오늘은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가보기로 했다. 어차피 집 바로 앞 가게가 있으니 그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하니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겠어? 문양이는 집을 나서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나쁜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 같다. 문양이는 길 한가운데서 아이 셋을 만났다. 가운데 있는 아이는 6반 병수였다. 스무고개 탐정에게 적개심을 느끼는 아이였다. 문양이가 미행 방법을 물을 때 옆에서 이를 갈던 녀석이다. 병수는 문양이를 보고 나서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어이, 거기, 그래, 너 말이야. 너 고양이 죽이고 다니는 녀석 맞지? 문양이는 못 들은 척하고 가게 쪽으로 걸었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여기서 겁을 먹으면 나중에 더 곤란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병수는 문양이를 놀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모양이다. 야, 내 말 안 들리냐? 병수와 그 부하들은 문양이를 잡기 위해 뛰어왔다. 문양이는 이제 걸음을 빨리 했다.
가게까지만 들어가면 주인 아주머니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수가 성큼성큼 걷는 속도가 문양이보다 빨랐다. 문양이는 급한 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병수와 부하들도 같이 뛰기 시작했다. 병수의 손이 문양이의 어깨에 닿을랑말랑했다. 문양이는 병수의 손에 이미 잡힌 것처럼 어깨에 서늘함을 느꼈다. 문양이는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주위에서 아까와는 반대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났다. 문양이가 뒤를 보았을 때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 사이에서 사그라지는 불꽃과 함께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병수와 부하들이 보였다. 손바닥에 불꽃을 일으켰던 마술사는 우아하게 손을 거두면서 문양이와 병수 사이에 섰다. 문양이는 반가운 마음에 마술사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마술사는 문양이에게 관객에게 하듯 정중한 인사를 하고 나서 병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병수는 눈을 부라리면서 이를 꽉 깨물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술사는 병수의 물음에 콧방귀를 껐다. 역시 교양 없는 놈들은 마술을 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공연 중이시다. 병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깨를 높이 세워 돌진할 준비를 했다. 마술사는 맹수처럼 어르렁거리며 위압감을 풍기는 병수의 눈앞에 불붙은 종이 한 장을 내던졌다. 병수가 다시 달팽이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술 공연 중이라니까. 그런데 이 옷, 그 옷, 불이 붙으면 왠지 활활 잘 탈 것 같다.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도 될까? 마술사는 씩 웃으며 새로 꺼낸 종이에 불을 붙였다. 병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문양이의 눈에는 활활 타오르는 종이의 붉은 기운과 핏기가 사라진 병수의 얼굴이 대조적으로 보였다. 너 두고 보자. 병수는 그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다. 마술사는 문양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다. 역시 무식한 녀석들은 대사도 비슷하다니까. 두고 보자가 뭐야, 촌스럽게. 문양이는 마술사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대꾸하지 못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집은 이쪽이 아니잖아. 마술사는 일부러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스무고개 탐정의 부탁이야. 가끔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지금처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도와주라고. 마술을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되지만 저런 녀석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주먹으로 쟤네들을 혼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사는 낄낄대며 덧붙였다. 낄낄. 이렇게 도와주고 너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아주 얍삽하게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이나 그 부하들이 직접 오면 네가 도망칠 테니까 나를 보낸다고 하더라. 나는 원래 너희 패거리가 아니었으니까 서운할 것도 없잖아. 나를 보면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건 사실이었다. 문양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새삼 스무고개 탐정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눈물이 터지려고 했다. 하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았다. 문양이도 이제 더 맞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굵은 눈물 두 줄기가 꾸불꾸불 문양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술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문양이도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처음부터 널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괜히 네가 명규한테 화가 나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야. 이제 그만하고 스무고개 탐정한테 돌아가. 어차피 네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그 녀석밖에 없어. 명규도 지금은 네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문양이는 눈물을 훔치고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라면을 사서 나왔다. 그러더니 대답을 기다리는 마술사에게 라면 봉지를 들어보였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도 먹고 갈래? 그러지 뭐. 마술사는 문양이의 뒤를 따라 문양이 집으로 들어갔다. 라면을 먹고 난 뒤 마술사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 납치 사건 이후로 엄마가 걱정하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참, 스무고개 탐정이 너한테 확인하라고 한 게 있었어. 마술사의 말에 문양이가 깜짝 놀랐다. 뭔데? 확실히 아닌 건 알지만 너희 집에 미니전사 황금 어쩌고 버전 부품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 문양이는 한쪽 구석에 잘 쌓아둔 미니전사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묻을까봐 바깥에 내놓지도 않고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다.
문양이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미니전사 황금 갑옷을 꺼내어 뒷부분에 부품이 장착된 것을 보여줬다. 자, 여기 있어. 이걸 떼면 갑옷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줄게. 마술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부품이 잘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부품 2개는 스무고개 탐정이 가지고 있다. 이걸로 부품의 주인이 문양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럼 내일 학교에서 스무고개 탐정하고 그 부하들을 다 만나는 거다. 마술사는 문양이 집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단히 약속했다. 문양이는 알겠다고 말하고 마술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이 미리 말해준 대로 다이에게 문양이의 부품을 확인했다고 연락했다. 16. 마술사가 문양이의 미니전사 황금갑옷 부품은 문양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 문양이가 부품을 흘린 것이 아니라면 문양이는 범인이 아닌 걸까?